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동네, 골목 안쪽에 자리한 목욕탕 하나가 있었다. 간판은 낡아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그 아래 붙은 이름만은 또렷했다. 미소탕. 새벽 5시면 굴뚝에서 김이 올라오고 문을 열자마자 동네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섰다. 강말수는 그 목욕탕의 새 신사였다. 나이 58, 3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때를 밀며 살아온 여자였다. 두 손은 거칠었고 손목에는 늘 파스가 붙어 있었다. 손님들은 그녀를 그냥 말순 씨라 불렀다. 이름 뒤에 붙는 존칭도 없이 편하게 때로는 함부로.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목욕탕으로 향했다. 탕 안의 온도를 확인하고 물을 받고 수건을 정리했다. 손님이 오면 등을 밀고 어깨를 주무르고 굽은 허리를 두드렸다. 손님의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을 손끝으로 읽어내는 일이 그녀의 직업이었다. 말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재현이었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다. 10년 전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몇 년 전부터는 뜸해졌다. 말수는 그 이유를 알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오전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한산해진 오후, 목욕탕 문이 열리며 낯선 얼굴 하나가 들어섰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큰 키에 마른 체형, 등이 살짝 굽어 있었고 눈빛에는 오래된 피로가 배어 있었다. 남자는 카운터에서 요금을 내며 조용히 물었다. 등 좀 밀어주실 분 있습니까? 카운터를 보던 미숙이 말순을 불렀다. 말순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남자에게 다가갔다. 처음 본 얼굴이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일했으니 웬만한 얼굴은 다 안다고 자부했는데 그는 낯설었다. 처음 오셨나 봐요.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 말수는 더 캐묻지 않고 그를 탕 옆 의자에 앉혔다. 물을 끼얹고 수건을 손에 감아 등을 밀기 시작했다. 남자의 등에는 오래된 흉터 하나가 있었다. 젊은 시절 어딘가에서 크게 다쳤던 흔적 같았다. 말수는 그 흉터를 조심스럽게 피해가며 손을 움직였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남자는 이번에도 말이 없었다. 다만 등을 밀리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묘하게 편안해 보였다.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몸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도 반가운 사람처럼. 일이 끝나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말했다.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남자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목욕탕을 나섰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다음 손님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특별할 것 없는 손님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남자는 그 다음 날도 목욕탕을 찾았다. 늘 같은 시간, 오후 2시. 늘 같은 자리를 찾았고 늘 말순을 지명했다. 카운터에 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말순 언니, 저 손님 완전 단골 되셨네. 벌써 일주일째 매일 오시는 거 알아요? 말순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단골이야 흔한 일이었다. 나이 든 손님들 중에는 특정 새신사만 찾는 경우가 많았다. 손에 익은 사람에게 몸을 맡기고 싶은 마음.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말이 없으면서도 그 침묵 안에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 등을 밀 때마다 조금씩 어깨에 긴장이 풀리는 것이 손끝으로 느껴졌다. 마치 오래도록 굳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남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박덕수라고 합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었다. 덕수는 그 이름을 되뇌듯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짧은 대화가 오갔다. 이 동네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3개월쯤 됐습니다. 아들네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제분들이 잘해드리나 봐요. 덕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혼자 지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말수는 곧바로 알아챘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다. 자식이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리 있는 그런 외로움이었다. 말수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그의 등을 미는 손길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덕수는 여전히 말이 많은 손님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말순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날씨 이야기, 목욕탕 앞 골목의 벚꽃 이야기.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다. 말순도 자신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을 아직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목욕탕 밖 골목에는 늦은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벚꽃이 지고 초록이 짙어지던 그 계절,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고 있었다. 말순의 집은 목욕탕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련한 전셋집이었는데 남편이 떠난 뒤로도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눌러앉아 있었다. 방 2칸짜리 좁은 집이었지만 그 집 벽에는 아들 재현이 어릴 적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장례식 무렵 찍힌 20살 재현의 사진까지. 그 이후로는 사진이 없었다. 재현이 캐나다로 떠난 뒤로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남지 않은 것이었다. 퇴근길, 말수는 늘 같은 골목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그 골목 어귀에는 오래된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 할머니는 말순을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늦게 가네 말순이. 내 손님이 좀 있었어요. 밥은 먹었고 가서 먹어야죠 뭐.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누고 나면 말순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집에 돌아와 밥을 안 치고 반찬 2가지로 저녁을 때웠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소리만 채울 뿐. 그 내용이 귀에 들어오는 일은 드물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낡은 앨범을 꺼내 보곤 했다. 남편과 함께 젊었을 적 찍은 사진들, 재현이 아기였을 때의 사진들, 그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날 밤에도 말수는 앨범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을 넘기는 손끝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떠올랐다. 등을 밀 때 눈을 감고 있던 그 표정, 짧게 건네던 인사말의 낮은 목소리. 말수는 스스로도 당황스러워 고개를 저었다. 별 시답잖은 생각을 다 하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앨범을 덮었지만 그 밤 말순의 잠자리는 평소보다 뒤척임이 잦았다. 한편 덕수의 하루도 다르지 않게 조용했다. 그는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아들 성진은 근처에 살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심스러워 자주 오가지는 못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잠깐 얼굴을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 덕수는 젊은 시절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를 운영했었다.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짜맞추는 일을 40년 가까이 해온 사람이었다. 그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은 그 세월의 증거였다. 아내 정옥과 함께 작은 공방을 꾸리며 살아온 세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5년 전 정옥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덕수는 공방 문을 닫았고 아들 근처로 거처를 옮겼다. 정옥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 병상에서 야윈 손으로 덕수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말했다. 여보,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요. 혼자 웅크리고 있지 말고. 덕수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다. 정욱이 떠난 뒤로 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 홀로 보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목욕탕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었다. 몸이라도 씻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새 신사의 손길이 그의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했다. 덕수는 그 사실을 스스로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다만 목욕탕에 가는 오후 2시가 어느새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 있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가 처음 목욕탕 문턱을 넘던 날, 사실 그는 그저 무겁게 가라앉은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흘려보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정욱이 떠난 뒤로 5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는 스스로를 세상과 차단한 채 살아왔다. 그런 그에게 낯선 여인의 담담하고 따뜻한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창문을 누군가 슬며시 열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목욕탕 안의 공기도 후텁지근해졌다. 냉방기를 틀어도 습한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런 날씨 속에서도 덕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후 2시면 목욕탕 문을 밀고 들어왔다. 미숙은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순을 불렀다. 언니, 2시 손님 오셨어요. 말순도 어느새 그 말에 익숙해져 있었다. 손에 익은 손님, 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지만 사실 그 이상의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나이 58배, 그것도 남편을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낸 뒤에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이 기운다는 것이 스스로도 낯설고 죄스럽게 느껴졌다. 그날은 덕수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왔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말수는 그의 등을 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다. 아들네 집에 다녀왔습니다. 손주 100일이라고 해서요. 아, 좋은 일이네요. 근데 왜 얼굴이 그러세요? 며느리가 저를 좀 어려워해요. 제가 있으면 분위기가 편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말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덕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는 체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자식들이 다 그렇죠 뭐.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덕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보았다. 아드님이 있으세요? 네, 캐나다에 있어요. 벌써 8년째 못 봤네요. 연락은 하시고요. 명절에 전화나 한 통 오면 다행이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순간이었다. 말수는 다시 손을 움직이며 화제를 돌렸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시원하게 헹구세요. 덕수는 몸을 씻어내며 작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말순 씨 손이 참 따뜻하네요. 말수는 순간 손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수많은 손님의 몸을 씻겨왔지만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손이 따뜻해야 손님들이 편하시죠.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자꾸만 그 말을 곱씹었다. 손이 따뜻하다는 말.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 어딘가를 건드리고 지나갔다. 며칠 뒤, 이번에는 말순이 몸살로 자리를 비운 날이 있었다. 오랜 세월 무리한 자세로 일해온 탓에 허리와 어깨가 자주 말썽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통증이 심해 도저히 출근할 수 없었다. 결근한다는 연락을 받은 미숙이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언니 괜찮아요? 오늘 그 손님 오셨는데
언니 없다니까 그냥 가시더라. 그래? 별 말씀 없으시고? 응. 그냥 다음에 오겠다고 하시고 가셨어. 말수는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이 없어도 다른 새 신사에게 등을 맡기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말순의 집 앞으로 낯선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안에는 몸살에 좋다는 한약재와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몸조리 잘하세요. 목욕탕 미숙 씨한테 주소를 여쭤봤습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말수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챘다. 손글씨는 어딘가 투박하면서도 정갈했다. 나무를 다루던 손이 쓴 글씨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말수는 그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이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새삼 깨닫고 있었다. 메모지 위 투박한 글씨를 손끝으로 몇 번이고 쓸어보며 말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 하나를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느낌, 그것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그녀는 늘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만 살아왔다. 아들을 위해, 손님들을 위해, 정작 자신이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되어본 적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며칠 뒤 몸이 회복되어 다시 출근한 말수는 덕수를 마주하고도 애써 아무 일 없었던 척했다. 하지만 등을 미는 손길에는 이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움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덕수 역시 그것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었다. 그 무렵 말순의 휴대전화로 오랜만에 아들 재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짧은 몇 줄이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는 잘 지내요. 다음 달에 손주 유치원 행사가 있어서 좀 바쁠 것 같아요. 말수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손주 사진 한 장 없이 안부 인사 몇 줄이 전부였다. 그녀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보고 싶다는 말, 한번 다녀가라는 말, 그런 말들을 쓰고 싶었지만 결국 보낸 것은 그래, 다들 건강하고 라는 짧은 한마디뿐이었다. 재현이 이렇게 어머니와 거리를 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10년 전 남편 정춘호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시댁 식구들은 말순을 향해 뜻밖의 화살을 겨누었다. 남편이 그날 무리하게 야간 작업을 나간 것이 말순이 생활비 문제로 다툰 직후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 그날 다툼은 사소한 것이었고 춘호가 야간 작업을 자원한 것은 순전히 그의 성실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 했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말순을 향했다. 당시 20살이었던 재현은 그 이야기를 어른들에게서 전해 들으며 자랐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말순은 그것을 해명하려 애썼지만 슬픔과 혼란 속에 있던 어린 아들에게 그 해명은 오히려 변명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그렇게 조금씩 벌어진 틈은 세월이 흐르며 메워지지 못한 채 더 깊어져 갔고 재현은 25이 되던 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며 그 거리를 아예 국경 너머로 만들어버렸다. 말수는 그 오해를 풀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아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재현은 자리를 피했다. 엄마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말순의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그날 밤
재현의 짧은 메시지를 앞에 두고 말수는 오랜만에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다음 날 목욕탕에서 덕수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말이 없었다. 덕수는 그런 그녀의 기색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덕수는 더 캐묻지 않았다. 다만 등을 밀고 나가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남 얘기 들어주는 건 곧잘하거든요. 그 말에 말수는 처음으로 덕수 앞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의 짐을 이 낯선 손님에게는 어쩐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옮겼다. 그날 저녁 탈의실을 정리하던 미숙이 말순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언니, 그 손님 있잖아요. 아무래도 언니한테 마음 있는 것 같은데. 말순은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그냥 단골 손님이지. 단골이라고 몸살 났다고 한약을 지어보네요. 언니도 참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 말수는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올 것 같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의 거리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목욕탕 창밖으로는 어느새 초여름 햇살이 완연했다. 골목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넝쿨장미가 하나둘 붉게 피어나고 있었고 그 붉은 빛깔만큼이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어떤 빛깔이 번지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장마가 시작되었다. 목욕탕 유리창에 빗줄기가 굵게 부딪히던 어느 오후 덕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목욕탕을 찾았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탕 안은 한산했고 말수는 마침 휴게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비가 오니까 그냥 밖에 있기가 싫어서요. 말수는 그를 탕 옆 의자에 앉히며 물었다. 혼자 계시면 비 오는 날이 더 적적하시겠어요. 덕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오늘따라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날 같이 파전을 부쳐 먹곤 했어요. 막걸리 한 잔 곁들이고 그게 뭐라고 지금도 비만 오면 그 냄새가 생각나네요. 사모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5년 됐습니다. 암이었어요. 2년을 앓다가 갔어요. 말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덕수는 눈을 감은 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떠나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혼자 남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잘 살아야 한다고 웅크리고 있지 말라고요. 근데 그 말을 5년 동안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말수는 손끝으로 그의 굳은 어깨를 천천히 눌렀다. 지키고 싶어도 마음처럼 안 되는 거죠. 저도 남편 보내고 10년째 그러고 있는걸요. 덕수가 눈을 떴다. 처음으로 그가 먼저 말순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남편분은 어떻게? 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공사장에서 사고로요. 10년 전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힘든 건 그때고 지금은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하는 말순의 목소리에 옅은 떨림이 있었다. 덕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더 캐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순간이었다. 일이 끝나고 덕수가 옷을 갈아입고 나올 무렵
밖에 비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우산을 챙겨오지 못한 그를 보고 말순이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다. 이거 쓰고 가세요. 저는 우비 있어요. 아니요. 그럼 말순 씨가 젖으실 텐데. 저는 괜찮아요. 어서 받으세요. 신랑이 끝에 결국 덕수는 우산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목욕탕 문을 나서기 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저 다음에 시간 되시면 근처에서 국수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데요. 말수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스러운 마음도 함께 밀려왔다. 생각해 볼게요. 그것이 그날의 대답이었다. 확답도 거절도 아닌 애매한 대답. 하지만 덕수는 그 말 속에서 희망을 읽었는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남편 춘호의 사진을 꺼내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젊었을 적 다정하게 웃던 그 얼굴. 말수는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래도 되는 걸까요? 사진 속 춘호는 여전히 웃고만 있을 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들은 떠났고 자신은 늙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평생을 혼자 늙어가는 것이 남편에 대한 도리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삶의 온기를 찾아가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그녀는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말수는 국수 한 그릇에 초대에 답하지 못했다. 덕수는 여전히 매일 오후 2시면 목욕탕을 찾았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의 기다림 속에서 말순의 마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은 퇴근길에 우연히 덕수와 마주쳤다. 그는 동네 병원 앞에서 나오고 있었다.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다. 어디 편찮으세요? 아, 그냥 정기 검진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네요. 말수는 그 말에 문득 걱정이 앞섰다. 덕수의 나이, 그의 건강,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미 이 남자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곧 그를 이미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말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굳혔다. 늦었지만 이 온기를 외면하지 않기로.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말수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그 밑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설렘까지.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이 다시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었다. 다음 날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목욕탕에 도착해 유난히 정성스럽게 탕 안을 정리했다. 스스로도 왜 그렇게 부산을 떠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손끝은 이미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오후 2시가 되자 어김없이 덕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카운터에서 요금을 내고 탕 안으로 들어섰다. 말수는 그의 등을 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번에 말씀하신 국수요. 덕수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 네.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 주 일요일, 저 쉬는 날이거든요. 그날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덕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그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럼 그날 시간 맞춰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말수는 다음 손님을 받는 내내 자꾸만 손끝이 붕 뜨는 느낌이었고, 덕수는 탕 안에 앉아서도 연신 헛기침을 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그날 저녁 목욕탕 문을 닫을 무렵 미숙이 말순에게 다가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언니, 아까 그 손님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표정이 왜 그렇게 좋아요? 말수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을 피했다. 별거 아니야. 얼른 정리나 하자. 하지만 미숙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로 미숙은 동네 다른 아주머니들에게 은근슬쩍 목욕탕에 새로 생긴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새신사 말순 씨한테 매일 찾아오는 점잖은 호랍이 손님이 있다는 그 소문은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 슈퍼마켓 평상까지 퍼져나갔다. 정작 당사자인 말수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였다. 한편 덕수는 국수 약속을 앞두고 아들 성진에게 슬쩍 그 이야기를 꺼내볼까 고민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심스러운 마당에 아버지의 새로운 인연까지 알리는 것은 섣부른 일 같았다. 덕수는 그 마음을 혼자 간직한 채 일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일요일 아침, 말수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고 옷을 고르는데 한참을 망설였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연갈색 블라우스를 골라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무새를 고쳤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신경을 쓰는 자신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약속 장소인 동네 어기 오래된 국수집으로 향하는 길. 말순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죄스러움과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이 감정이 옳은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녀는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국수집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국수집 앞에 다다르자 유리문 너머로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덕수의 뒷모습이 보였다.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듯 어깨가 굳어있는 그 모습을 보며 말수는 저도 모르게 옅은 웃음을 지었다. 오랜 세월 무뎌졌던 감정이 다시 조금씩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덕수가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로를 알아본 순간 두 사람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목욕탕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처음으로 온전히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마주하는 자리였다. 국수집 안은 일요일 오전이라 한산했다.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앉아있던 덕수는 말순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소 목욕탕에서 보던 모습과 달리 정장 셔츠를 갖춰 입은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단정해 보였다. 오셨습니까?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목욕탕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막상 옷을 갖춰 입고 마주 앉으니 서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국수가 나올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몇 번의 어색한 침묵이 오갔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네, 벌써 여름이 다 됐네요. 그런 시답잖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사이 뜨끈한 잔치국수 두 그릇이 나왔다. 덕수가 먼저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식기 전에 드시죠. 말수는 국수를 뜨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렇게 따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덕수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목욕탕에 갔을 때부터 말순 씨 손길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등을 밀어주는 손이 아니라 뭐랄까 오랜만에 사람 온기라는 걸 느꼈다고 해야 하나요. 아내를 보내고 5년 동안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말수는 국수 그릇에 시선을 둔 채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말순 씨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우습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말순의 그 한마디에 덕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럼 저와 만나보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 남편의 얼굴,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천천히요.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많아서 천천히 만나봐요. 우리. 그 대답에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천천히 그렇게 하시죠. 두 사람은 그날 국수를 나눠 먹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다. 덕수는 젊은 시절 가구를 만들던 이야기를, 말수는 목욕탕에서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나누었다. 웃음소리가 오갔고 그 웃음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을 되찾고 있었다. 제가 만들던 가구 중에 제일 아끼던 게 뭔지 아세요? 작은 서랍장이었어요.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낡은 자개장을 대신할 거라고 몇 달을 매달려 짰거든요. 완성하고 나니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멋지시네요. 저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부럽기도 하고요. 말순 씨한테도 언젠가 하나 짜드리고 싶네요. 그 말에 말순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소박한 약속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은근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국수집을 나서며 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에는 제가 요리해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아내랑 하던 파전, 그거 한번 부쳐드릴까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어지기 시작했다. 매주 일요일이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근처 재래시장을 둘러보았고, 평일에는 여전히 목욕탕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온기였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숙을 통해 퍼진 소문은 이미 동네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말순의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 하나가 어느 날 슈퍼마켓 평상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하필이면 재현의 캐나다 이민을 도왔던 고모, 즉 말순의 시누이와 아직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소문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국경을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순도 덕수도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의 여름은 두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계절로 흘러가고 있었다. 약속대로 다음 일요일, 덕수는 자신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말순을 초대해 파전을 부쳤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만들고 부추와 해물을 썰어 넣었다. 목공소를 운영하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한 손길이었다.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하도 봐서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위에서 익어가는 파전 냄새가 좁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말수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에 젖어들었다. 파전이 완성되자 덕수는 막걸리 한 병을 꺼내왔다. 비 오는 날마다 아내랑 이걸 먹었었는데 오늘은 날이 맑아도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파전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덕수는 아내 정옥과의 지난 세월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말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 짓기도 했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했다. 죽은 이를 향한 그리움을 나누는 일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정욱 씨는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2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그 말끝에 덕수는 잠시 말순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말순 씨를 만나고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말순은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애써 화제를 돌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벅찬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여름 내내 2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를 향해 걸어갔다. 평일에는 목욕탕에서 짧은 인사를,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지난 삶을 하나씩 나누어 갔다. 말수는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웃는 자신을 발견했고 덕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편히 잠드는 날이 늘어갔다. 하지만 그 무렵 동네 슈퍼마켓 평상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우연히 들은 소문을 지나가는 말로 흘렸고 그 이야기는 며칠 지나지 않아 말순의 손윗동서, 즉 죽은 남편 춘호의 형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형수는 예전부터 말순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남편을 잃은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새 남자를 만나느냐는 말이 그녀의 입을 통해 조금씩 부풀려지며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태평양 건너 캐나다에 있는 재현의 귀에까지 닿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수는 그런 사정을 알 리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10년, 그 세월 동안 그녀는 스스로에게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되뇌어왔다. 하지만 덕수를 만난 뒤로 그 오래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춘호 씨, 나 이제 조금은 행복해도 되는 거겠죠. 버스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수는 나지막이 되뇌었다. 그 얼굴은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하고 따뜻한 계절이 곧 거센 바람 앞에 놓이게 되리라는 것을.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고 말수는 천천히 내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혼자였던 그림자에 이제는 또 다른 온기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고. 집 앞에 다다른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래도록 닫혀있던 대문을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이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늘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적막함 사이로 아주 조금씩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목욕탕 보일러가 고장 나는 일이 생겼다. 오래된 설비라 수리비가 만만치 않았고 목욕탕 주인은 한동안 영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여파로 새 신사들의 일감도 줄어들었고 말순의 수입도 눈에 띄게 줄었다. 말순은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무렵 갑자기 불어난 병원비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 하지만 수술비와 그 이후 몇 주간 일을 쉬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처지에 몇 주씩 일을 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 사정을 눈치챈 것은 다름 아닌 덕수였다. 그는 며칠간 말순의 안색이 어두운 것을 지켜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안색이 계속 안 좋으신데. 말순은 애써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별거 아니에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수술은요? 해야 한다는데 뭐. 형편이 좀 그래서요. 덕수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다.
며칠 뒤 말수는 다니던 정형외과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술비 일부가 이미 익명으로 납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병원 관계자는 누가 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말수는 짐작이 갔다. 그녀는 그날 목욕탕에서 덕수를 마주하자마자 따지듯 물었다. 저 병원에 돈 내신 거 덕수 씨 맞죠? 덕수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들켰네요. 왜 그러셨어요? 저 그런 거 받을 처지 아니에요. 받을 처지가 아니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순 씨가 아프면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덕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어갔다. 공방 정리하면서 아내랑 살던 집도 처분했습니다. 목공소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어요. 딱히 쓸 곳도 없고 자식한테 다 물려줄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데 쓰는 게 저한테는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말수는 그 말에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랐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담감이 함께 밀려왔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돌려드릴게요. 돌려주시면 저 서운합니다. 덕수는 그렇게 말하며 처음으로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말수는 결국 그 마음을 거절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다짐했다. 이 은혜를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고.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회복 기간 동안 덕수는 매일같이 말순의 집을 찾아 반찬을 만들어 왔다. 목공소를 운영하던 손으로 서툴게 부친 계란말이와 인터넷을 뒤져가며 배운 된장찌개였다. 맛은 투박했지만 말수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그 밥상이 감사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도 뭔가 할 일이 있는 게 좋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부엌에서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말수는 그런 덕수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그도 자신처럼 돌보아줄 대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채워가는 이 관계가 두 사람 모두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렵 캐나다에 있던 재현에게도 마침내 소식이 전해졌다. 재현의 고모, 즉 말순의 시누이가 국제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재현아, 너희 엄마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돈다. 어떤 남자를 만난다는데 벌써 몇 달째라더라. 재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10년. 그동안 홀로 살아온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이 낯설고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처럼 느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었다. 재현의 아내 은지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물었다. 무슨 전화인데 그래요? 고모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가 어떤 남자를 만난대. 은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도 사람이잖아요. 10년을 혼자 사셨는데 좋은 분 만나셨으면 오히려 잘된 일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재현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은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재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릴 적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어른들이 수군거리던 말들, 어머니를 향해 쏟아지던 원망 섞인 시선들. 그 기억은 20살의 재현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는 그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도망쳐 왔다. 이제 와서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소식은 재현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자신이 정작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함께 밀려왔다. 그는 그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며칠을 고민만 하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다. 한편 말수는 무릎 수술 후 회복하며 오랜만에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덕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반찬을 만들어주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 소소한 일상이 말순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위안이 되었다. 덕수 씨 없었으면 저 이번에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말순 씨 덕분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두 사람은 조금씩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다.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다. 그저 나이 들어서도 서로에게 곁이 되어주자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다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반찬통을 정리하던 덕수가 문득 물었다. 말순 씨, 재현 씨한테 저에 대해 말씀드릴 생각은 없으세요? 말순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재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요.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시간이 조금만 더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재현이한테 말하는 순간 뭔가 깨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덕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자식이라는 존재가 부모의 새로운 삶 앞에 얼마나 큰 벽이 될 수 있는지를. 그 역시 아들 성진에게 아직 이 관계를 알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천천히 하시죠.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식들에게 아직 마음을 열어 보이지 못한 채 서로에게만 온전히 기대는 계절을 보내고 있었다. 무릎이 다 나은 말수는 다시 목욕탕으로 출근하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한결 밝아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반가워했다. 미숙은 그런 말순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언니, 요즘 얼굴이 폈어요. 확실히 사랑이 좋긴 좋은가 봐. 말수는 대답 대신 웃음으로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행복이 부디 오래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소문이 이미 국경을 넘어 아들의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퇴근길,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말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이렇게 평온한 나날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막연한 불안이 스치듯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불안을 애써 떨쳐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만이라도 온전히 누리고 싶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 어귀에서 말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다. 그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 이 행복이 언젠가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핑계로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겠다고. 늦가을, 재현에게서 오랜만에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말수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재현아,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엄마, 저 다음 달에 잠깐 한국 나가요. 회사 일 때문에. 말수는 뛸 듯이 기뻤다. 8년 만에 귀국이었다. 그래? 얼마나 있다 가는데? 일주일 정도요. 엄마 얼굴도 볼 겸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말수는 한동안 벅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녀는 그 소식을 곧바로 덕수에게 전했다. 재현이가 다음 달에 온대요. 8년 만이에요. 덕수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었다. 잘 됐네요. 그럼 이번 기회에, 네, 이번에는 말할까 봐요. 덕수 씨 얘기.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현이 한국에 나온다는 진짜 이유는 말순이 알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사실 재현은 고모에게 들은 소문이 마음에 걸려 회사 출장을 핑계 삼아 어머니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러 오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어떤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아버지의 기억을 너무 쉽게 지워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불안과 원망이 뒤섞인 채였다. 재현이 도착하던 날, 말수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8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다. 앳되던 얼굴에 어느새 중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재현아. 말수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재현도 어색하게나마 어머니를 안았지만 그 몸짓 어딘가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남아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엄마. 8년 만에 다시 마주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수는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사실이 반가움과 동시에 어떤 서글픔으로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수는 연신 재현의 안부를 물었다. 손주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캐나다에서의 생활 이야기. 재현은 짧게 대답하면서도 어딘가 굳어있는 표정을 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저녁, 말수는 오랜만에 정성껏 상을 차렸다. 재현이 어릴 적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 각종 나물들이 상 위에 가득했다. 하지만 재현은 몇 술 뜨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응, 왜? 입맛에 안 맞아?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말순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온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좋은 분을 만났어. 목욕탕 손님으로 오시다가 알게 됐는데 재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고모한테 얘기 들었어요. 벌써 몇 달 됐다면서요. 재현아, 나 얘기부터 좀 들어봐.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이에요, 엄마. 근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것도 이렇게 몰래? 재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말수는 아들의 눈빛에서 오래전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원망 어린 눈빛을 다시 보는 듯했다. 몰래 만난 게 아니야. 너한테 말할 때를 기다린 거지.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이미 동네에 소문 다 났다면서요. 저만 몰랐던 거잖아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다. 저 오늘은 그냥 호텔에서 자고 올게요. 머리 좀 식혀야 할 것 같아요. 재현아. 하지만 재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너져 내렸다. 8년 만에 마주한 아들과의 재회가 이렇게 다시 상처로 끝나버린 것이었다. 그날 밤, 말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들이 남기고 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이에요. 나는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일까?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부족했던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새벽녘, 말수는 결국 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잠겨 있었다. 덕수 씨, 재현이가 알아버렸어요. 화내고 나가버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덕수의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붙든 채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순 씨, 제가 괜히 말순 씨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에요. 덕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10년 동안 재현이한테 제대로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말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사랑이 결국 아들을 완전히 잃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며 재현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한편 호텔방에 홀로 앉은 재현의 마음도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착잡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를 향해 쏟아낸 말들이 지나쳤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원망과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아내 은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난대.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은지의 답장은 한참 뒤에야 도착했다. 당신 아버지 일 때문에 아직도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 오해 제대로 한번 풀어보는 건 어때요? 재현은 그 메시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오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밟혔다. 정말로 그것이 오해였을까? 그는 20살 이후 단 한 번도 그 사고의 진실을 제대로 마주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결국 큰고모, 즉 아버지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릴 적부터 유독 자신을 아껴주던 고모였다. 고모,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 엄마랑 아빠랑 정말 그렇게 크게 싸웠어요? 전화기 너머로 고모가 잠시 머뭇거리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게, 재현아, 사실 그건 좀 부풀려진 얘기야. 그때 다들 너무 경황이 없고 슬퍼서 누구 탓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지. 내 엄마가 진짜 잘못한 건 아니었어. 그럼 왜 그때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말 안 해줬어요? 그때 너무 어렸잖니. 그리고 우리도 내 엄마한테 몹쓸 짓 했다는 거 사실 다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라 되돌리기가 어려웠지. 재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10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원망의 뿌리가 사실은 근거 없는 소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동시에 어머니에게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지난 세월이 뒤늦은 후회로 밀려왔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곧바로 화해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오랜 세월 굳어진 감정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는 법이었다. 재현은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하루, 이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말순과 덕수의 관계는 이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말순은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다만 재현의 마음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하루하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재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재현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말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갔다.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재현이 내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엄마가 여긴 왜 오셨어요? 재현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다. 말수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힘겹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재현아, 10년 전 그날 일. 엄마가 제대로 얘기 못한 거 미안해. 그날 아빠랑 다툰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건 그냥 생활비 문제로 있었던 사소한 말다툼이었어. 아빠가 야간 작업 나간 건 그거랑 상관없었어. 그날 원래 일손이 부족해서 아빠가 자원한 거였어.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엄마도 그날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내 아빠 잃은 것도 슬픈데 시댁 식구들한테 손가락질까지 받으면서. 근데 정작 제일 힘들었던 건 너였어. 너까지 엄마를 원망하는 거. 그게 제일 아팠어. 말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10년 동안 가슴 속에 눌러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재현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는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럼 왜 그때 저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해주셨어요? 했어, 여러 번. 근데 너는 그때마다 듣기 싫다고 자리를 피했잖아. 엄마도 지쳤었어, 재현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포기하게 됐어. 재현은 그 말에 뭔가 말하려다 삼켰다. 고모에게 이미 진실을 들었다는 것을 말수는 알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10년 동안 홀로 짊어져 온 무게를 이제야 조금씩 헤아리고 있었다. 엄마, 근데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하필 다른 남자예요? 재현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간표대로 되는 게 아니야. 엄마도 처음엔 이런 감정이 낯설고 죄스러웠어. 근데 그 사람 만나면서 엄마도 다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어. 이게 아빠를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 오히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엄마 혼자 이렇게 오래 웅크리고 사는 걸 더 마음 아파했을 거야. 재현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공소 하시던 분이야. 사모님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5년째 혼자 사셨대. 조용하고 진중하고 엄마한테 참 잘해줘, 재현아. 재현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보는 생기를 발견했다. 그것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완전한 화해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현은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며칠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헤어졌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존재가 모자의 관계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며칠간 고민하던 덕수는 결국 힘겨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목욕탕을 찾지 않기 시작했다. 오후 2시가 되어도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 그의 부재를 말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덕수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말순의 마음속의 불안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나흘째 되던 날, 말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덕수의 아파트로 직접 찾아갔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러도 답이 없다가 한참 만에야 문이 열렸다. 덕수의 얼굴은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왜 이렇게 연락도 없이 안 나오세요? 덕수는 힘없이 웃으며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말순 씨, 아무래도 저희가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현 씨가 저 때문에 어머니랑 이렇게 멀어지는 거,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애초에 이런 갈등도 없었을 텐데요. 덕수 씨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저랑 재현이 사이에 오래된 문제예요. 하지만 제가 그 위에 얹혀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근데 말순 씨는 아직 아들과의 시간이 더 남아 있어요. 저 때문에 그 시간을 잃는 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순은 그의 손을 붙잡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요, 덕수 씨 없이 사는 것도 이제 못 견뎌요. 재현이 문제는 재현이 문제고, 우리 문제는 우리 문제예요. 왜 자꾸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세요? 덕수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도 지금은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날 말수는 결국 아무런 확답도 듣지 못한 채 덕수의 집을 나서야 했다.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아들과의 관계도, 이제 막 되찾은 사랑도
모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골목 어귀에 서서 오랫동안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날 이후 며칠간 말순의 일상은 다시 예전의 무채색으로 돌아간 듯했다. 목욕탕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오후 2시가 되면 저도 모르게 시계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미숙은 그런 말순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그 손님 요즘 왜 안 오세요? 몰라, 나도. 요즘 좀 바쁘신가 봐. 말순은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미숙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목욕탕 안의 공기마저 예전보다 무겁게 가라앉은 듯했다. 한편 재현은 호텔에서 며칠을 더 머물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녀간 뒤로 그는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아내 은지와의 통화에서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고모한테 다 들었어. 그때 일, 엄마 잘못이 아니었대. 근데 나 이미 그렇게 10년을 살아버렸잖아. 이제 와서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모르겠어. 되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면 되죠. 어머니도 그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재현은 그 말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새로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마음속 오래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화해와 이해를 향한 어렵고 더딘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말수는 그 무렵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덕수가 없는 오후 2시는 유독 길게 느껴졌고 재현과의 관계도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다시 10년 전에 그 겨울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남편을 잃고 아들에게 오해를 받고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 시절로.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잃을지 미리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실이 2배로 아프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어느 밤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남편 춘호의 사진 옆에 최근 몇 달간 덕수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을 나란히 놓아보았다.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사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새삼 깨달았다. 말수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침묵 속에서 관계가 저절로 풀리기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아들에게도 덕수에게도 자신의 진심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그녀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골목 가로등 아래로 늦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 결심도 그 계절을 따라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오랜만에 개운한 얼굴로 눈을 떴다. 밤새 흔들리던 마음이 새벽녘 어느 순간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눈과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피하지 않고 마주하기로 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덕수와의 거리가 열흘 가까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말수는 미숙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언니, 큰일 났어요. 그 손님, 박덕수 씨 있잖아요. 방금 슈퍼할머니한테 들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대요. 말순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다. 뭐, 언제, 어느 병원인데? 동네 병원이 아니고 큰 병원으로 옮겼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단 아드님한테 연락이 갔다고는 하던데. 말수는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었다. 손이 떨려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근처 큰 병원들의 하나하나 전화를 돌린 끝에 덕수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병원에 도착한 말수는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덕수의 아들 성진이었다. 처음 마주하는 얼굴이었지만 말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를 닮은 눈매였다. 저, 박덕수 씨 아드님 되시나요? 성진은 낯선 여자의 물음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아버님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에요. 강말순이라고 합니다. 성진의 표정이 순간 묘하게 변했다. 아버지에게서 지나가는 말로 들었던 이름이었다. 아, 그 목욕탕에서 뵀다던. 네, 맞아요.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수술은 잘 끝났는데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오셨어요. 말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성진이 놀라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초조한 시간을 함께 견뎠다. 성진은 처음에는 낯선 여인의 존재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5년 동안 그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전화 목소리도 다르고 저는 그게 다 강말순 씨 덕분이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말수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사람이에요. 저도 남편 잃고 10년 만에 그렇게 마음 편히 웃어본 게 아버님 덕분이었거든요. 성진은 그 말에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요즘은 왜 연락이 뜸하셨어요?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부쩍 기운이 없으셨거든요. 말수는 그 물음에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들 재현과의 갈등, 덕수가 스스로 거리를 두려 했던 것까지. 성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답네요. 항상 남 걱정이 자기 걱정보다 앞서시는 분이라. 몇 시간 뒤 마침내 의사가 나와 덕수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말수는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다. 면회가 허락되자 그녀는 성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덕수는 말순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말순 씨가 여긴 어떻게 바보같이 왜 혼자 앓다가 쓰러지세요? 왜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덕수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괜히 걱정만 끼칠까 봐요. 걱정을 끼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덕수 씨 잃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성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자리에서 부자와 낯선 여인 사이에 있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만이 남아 있었다. 한편 이 소식은 재현에게도 전해졌다. 아직 한국에 머물던 재현은 고모를 통해 어머니가 만나던 남자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하던 일도 내팽개친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재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병실 앞에 도착한 재현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침대에 누운 낯선 노인과 그 곁에서 손을 꼭 잡고 눈물 짓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덕수 씨, 이제 진짜 저 두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저 아직 덕수 씨한테 못한 얘기 많단 말이에요. 저도 말순 씨한테 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몸이 이래서 미안합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재현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낯선 떨림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다. 재현은 순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자신만 힘들었다고 생각해왔지만 정작 그 슬픔을 10년 동안 홀로 짊어져 온 사람은 어머니였다는 것을. 재현은 병실 문을 열지 못한 채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1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원망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한참 뒤 재현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말수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현아, 내가 여긴 어떻게?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말수는 불안한 얼굴로 아들을 따라 복도로 나갔다. 성진은 눈치껏 병실 안에 남아 자리를 지켰다. 복도 끝. 창가에 선 재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 방금 병실에서 엄마랑 저 아저씨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그렇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걱정하는 모습, 저 처음 봤어요. 아빠 돌아가신 뒤로는 한 번도 그런 모습 못 봤거든요. 재현아, 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고모한테 다 들었어요. 그날 일, 엄마 잘못 아니었다는 거. 근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엄마를 원망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1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말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이제라도 엄마 행복하게 사는 거 옆에서 응원할게요. 말순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원망이나 죄책감 없이 나누는 진심 어린 포옹이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덕수의 눈시울도 조용히 붉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병실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재현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고 처음의 어색함은 조금씩 자연스러운 대화로 바뀌어갔다. 성진과 재현도 또래인데다 처지가 비슷하여 금세 말을 트고 지내게 되었다. 두 집안의 자식들이 나란히 병실 보조 의자에 앉아 커피를 나누어 마시는 모습을 말순과 덕수는 나란히 누워서 혹은 곁을 지키며 조용히 바라보았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밝아지신 거 처음이에요. 성진이 말하자 재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엄마도 그래요. 저는 그동안 엄마가 그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말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족의 시간이 이 작은 병실 안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덕수의 회복도 하루가 다르게 빨라졌다. 의사는 이제 큰 고비는 넘겼으며 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말수는 그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병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오랜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성진과 재현은 그날 저녁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두 집안의 오랜 외로움이 이제야 서로에게 기댈 곳을 찾은 듯했다. 신기하네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존재도 몰랐던 사이인데 지금은 이렇게 병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재현의 말에 성진도 공감한다는 듯 웃었다. 그러게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희 아버지랑 어머님이 만나신 것도 저희 형제가 이렇게 친해진 것도 다 어떤 큰 흐름 안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두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스며든 낯설고도 반가운 인연에 대해 곱씹었다. 덕수가 퇴원하던 날 병원 앞에는 뜻밖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재현이 나서서 작은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근처 한정식집에 성진과 성진의 아내, 재현과 재현의 아내 은지, 그리고 말순과 덕수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두 집안의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술이 몇 잔 돌고 이야기가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차 부드러워졌다. 재현이 먼저 잔을 들며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버님 쾌차하신 것도 축하드리고 저희 어머니랑 잘 지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덕수는 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성진도 한마디 거들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웃으시는 거 저도 오랜만에 봐요. 강말순 여사님 덕분입니다. 말순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10년, 그리고 최근 몇 달간의 우여곡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물었다. 엄마,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만나실 거예요? 아니면... 말순과 덕수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사실 두 사람은 병원에 있는 동안 이미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나누었었다. 재현이 내가 괜찮다면 엄마는 덕수 씨랑 같이 살고 싶어. 그 말의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다. 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괜찮아요. 엄마. 아니, 오히려 좋아요. 엄마 혼자 그 좁은 집에서 사는 거 사실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은지도 옆에서 거들었다. 저희도 응원할게요. 어머니. 늦었지만 두 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성진 역시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혼자 계시는 거 저희가 항상 걱정이었는데 잘 됐네요. 그렇게 두 집안의 자식들은 부모의 새로운 시작을 기꺼이 축복해 주었다. 말순과 덕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랜만에 마음 놓고 눈물을 흘렸다. 10년, 5년이라는 각자의 외로운 세월을 지나 마침내 서로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난히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 춘호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거죠. 재현이도 이제 마음을 열었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부디 축복해 주세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말수는 그것이 마치 남편의 대답인 것처럼 느껴져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말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나 매듭 짓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시댁 식구들, 특히 자신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던 손윗동서를 직접 찾아가는 일이었다. 재현도 그 자리에 함께하겠다고 나섰다. 손윗동서의 집에 도착한 말수는 오랜만에 마주한 그녀 앞에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형님, 저 이번에 새로운 사람 만나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손윗동서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벌써 소문이 파다하더라. 춘호 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때 재현이 나서서 말을 이었다. 큰어머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큰고모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엄마 잘못 아니었다는 거요. 그동안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요. 손윗동서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시선을 피했다. 오랜 세월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그 침묵 속에 묻어났다. 한참 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때 우리가 너무 슬픔에 빠져서 애먼 사람한테 화풀이 했다는 거. 미안하다, 말순아. 진작 이 말했어야 했는데.
말수는 그 사과에 눈물을 글썽였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괜찮아요, 형님.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오랜 세월 얽혀있던 시댁과의 앙금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원망은 눈 녹듯 사그라들고 있었다. 말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0년 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 하나를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현은 한국에서의 출장 겸 휴가 기간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왔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날 저녁, 재현은 어머니와 덕수를 함께 초대해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엄마, 저 이제 캐나다 돌아가면 자주 연락드릴게요. 손주도 데리고 한번 놀러 올게요. 그래, 꼭 그러자. 이제 엄마도 예전처럼 혼자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재현은 덕수를 향해서도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버지 목까지 엄마 옆에서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그 말에 덕수는 목이 메어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내 남은 생을 다해서 어머님 옆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들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재현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덕수는 젊은 시절 목공소에서 있었던 우스운 에피소드들을 풀어놓았고, 말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지난 10년의 침묵과 오해가 서서히 지워져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는 재현을 배웅하며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은지랑 애들한테도 안부 전해줘. 네, 엄마.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늦었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말수는 그 말에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재현이 떠난 뒤에도 그녀는 한참을 공항 창가에 서서 비행기가 하늘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덕수가 조용히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고 있었다. 이제 다 잘 된 거죠?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묻자 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우리 둘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항 주차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공기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봄날 같은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말수는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남편을 잃고 홀로 버텨온 10년, 아들과의 오해로 얼룩졌던 시간들, 그리고 우연히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로 인해 시작된 예상치 못한 사랑까지.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덕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말순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같이 살 준비를 해볼까요? 말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그래야죠. 창밖으로는 어느새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눈발을 바라보며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소박하고도 벅찬 기대감에 젖어들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차 안에 앉아 내리는 눈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각자가 지나온 외로운 세월과 이제 막 시작될 새로운 나날이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다. 말수는 문득 덕수의 손을 마주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 늦었지만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덕수도 그녀의 손을 꼭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딱 맞는 때였던 겁니다. 차창 밖으로 소복이 쌓여가는 눈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도 조용한 확신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다. 첫눈이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순과 덕수는 조촐한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녀들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작은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소는 다름 아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미소탕 근처의 작은 마을회관이었다. 준비는 소박했다. 값비싼 예복 대신 단정한 한복 한 벌씩을 맞추고 큰 상 대신 정성껏 준비한 가정식 음식들로 상을 차렸다. 미숙을 비롯한 목욕탕 단골 손님들, 성진과 그의 가족, 그리고 화상통화로 참석한 재현과 그의 가족까지. 작지만 따뜻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주례는 없었다. 대신 성진과 재현이 나란히 서서 짧은 축사를 나누어 맡기로 했다. 재현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10년을 홀로 사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철없이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행복해질 권리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늦었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성진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를 보내신 뒤 5년을 웅크리고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웃으실 수 있게 해주신 어머님께 아들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말순과 덕수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눈물을 훔쳤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성대한 예식보다도 진심이 가득 담긴 자리였다. 식이 끝난 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미숙은 말순의 손을 붙잡고 눈물 섞인 웃음을 지었다. 언니, 진짜 축하해요. 처음에 그 손님 왔을 때부터 내가 뭔가 낌새를 챘잖아요. 그래, 다 내 덕분이다. 내가 말 안 해줬으면 나도 몰랐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오랜만에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한쪽에서는 성진과 재현이 나란히 앉아 맥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두 사람은 어느새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친해졌네요. 재현의 말에 성진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러게요. 앞으로 명절 때마다 다 같이 봐야겠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덕수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짧은 인사를 전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순 씨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다시 녹여주었습니다. 남은 세월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며 살겠습니다. 말순도 뒤이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늦은 사랑도 다시 찾은 온기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덕분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 재현이와 덕수 씨의 아들 성진이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작은 마을회관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한방눈은 아니었지만 소복이 쌓여가는 그 눈송이들처럼 두 사람의 앞날에도 조용하고 따뜻한 날들이 켜켜이 쌓여갈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두 사람의 삶은 계속되었다. 말수는 여전히 미소탕에서 새신사로 일했고 덕수는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그 목욕탕 문을 밀고 들어섰다. 다만 이제는 손님과 새신사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였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재현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미소탕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말순의 집 거실 벽, 재현의 어린 시절 사진들 옆에 나란히 걸리게 되었다.
끊어졌던 사진의 시간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늦지 않은 사랑이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남은 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을 선물하며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 걸어갔다.